나르시시스트는 알지 못하는 척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무너뜨리는데 능숙합니다. 무심한 말, 날선 눈빛, 그 모든 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물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며 그건 아니야. 왜 자꾸 그래? 하고 외치게 되면 그들은 그 반응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 봐. 내가 이렇게 감정적이잖아. 또 시작이네. 너는 늘 과민 반응이야. 이런 말들이 날카롭게 돌아오죠. 그리고 결국 싸움은 감정이 된 채 흩어지고 진심은 뒤편으로 밀려납니다. 그럴수록 나는 또 한 번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과한 건가? 이 관계에서 진짜 문제는 나일까? 그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자존감은 천천히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무기력하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내 감정의 키는 내가 쥐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소리 지르거나 따지지 않아도 고요하게 퍼져나갑니다. 그 침묵의 울림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언가가 될 수 있죠. 그들은 상대가 휘청이기를 원하지 자기 앞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그들의 가장 익숙한 무기이자 가장 쉬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가장 조용한 자기 선언일지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너무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별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곤 했죠. 어색한 공기를 견디기 힘들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였는지 그 사과는 내가 편해지기 위한 선택 같았지만 나중엔 내 자리를 넘겨주는 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할 때 그것을 감정의 화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전체를 자신의 승리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배려가 아니라 패배의 신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과를 무기로 바꾸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가볍게 툭 던진 내 사과 한마디가 어느새 내가 모든 걸 잘못한 사람이 되는 흐름으로 바뀌어 있곤 하니까요. 문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내 감정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민감했던 걸까? 내가 참았으면 더 나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나는 이미 감정의 균형을 잃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과는 원래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사과는 자주 뒤틀립니다. 진심으로 건넨 말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리고 나의 신뢰를 쌓기보다는 결국 또 하나의 굴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감정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지 상황을 넘겨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종과 통제가 빈번한 관계 안에서는 미안해라는 말이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정말 사과할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말문을 닫은 것인지 그 판단은 내가 해야 하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의 말이 나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입에 올리기 쉬운 말일수록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꺼내야 합니다. 침묵보다 쉬운 말이 미안해일 때 한 번쯤 멈춰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 문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였어요. 분명히 시작은 그랬죠. 서로의 입장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내 생각을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야기의 방향이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거나
이전의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죠. 처음엔 단순한 기억 차이려니 했지만 반복될수록 깨달았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왜곡된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중요한 맥락을 지우거나 아주 일부만 강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바꿉니다. 특히 상대가 당황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욱 자신이 옳다는 듯한 자세를 취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논쟁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오가지만 무게가 없습니다. 내 말이 자꾸만 왜곡되고 의도가 엉켜버리니 결국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그들의 논리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 하고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진실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밀어붙이고 흔들기 위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논리 전체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왜곡된 이야기 안에 들어가 사실을 바로잡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들이 짠 무대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논리의 싸움에서 물러서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간결하게 말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 것. 내가 아는 사실을 내 안에 분명히 세우고 굳이 그들의 왜곡에 말려들지 않는 선택.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대응입니다. 논리로 흔들리게 만들려는 사람 앞에서 차분히 중심을 잡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는 태도일 테니까요. 혼란은 언제나 조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들이 안개를 들이우려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발을 들이지 않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말의 날카로움에 상처받은 채 다음엔 내가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점점 더 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에 휘말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나는 더 초조해지고 더 자주 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쟁을 좋아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늘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자신보다 부족하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비교가 들어가고 일상 속 대화조차 누가 더 맞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에 대한 흐름으로 흘러가곤 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 경쟁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들의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더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 내가 더 성숙하게 보여야 한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미 설정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경쟁은 결과를 만들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경쟁은 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겨도 만족하지 않고 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언제나 판을 다시 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자존감을 소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경쟁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는 순간 나는 이미 비교의 수렁에 빠진 것이고 그 속에서 벗어나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는 듯 보여도 괜찮아요. 아니, 진짜로 지는 것이 아니죠. 그 경쟁을 피하는 선택은 나를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나의 기준은 그들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속도는 그들의 속도에 맞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는 칭찬이나 비난은 내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아니니까요.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 관계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죠. 그래서 더 애썼고 더 이해하려 했고 더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변한 사람이 아니라 변해버린 나였어요.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려는 마음은 처음엔 사랑이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믿고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개 타인의 탓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따뜻하게 말해도, 아무리 진심으로 조언을 해도 그들은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바꾸려는 시도는 곧 그들에게는 지적이고 비난이며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 건넨 말들이 되돌아올 땐 차가운 조롱이나 무시 혹은 냉소로 바뀌어 있곤 하죠.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렇게 다시 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바꾸려는 시도는 곧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관계에 있을수록 변화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집착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라는 말이 스스로를 붙잡는 끈이 되어버리고 나중엔 그것조차 나를 조이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책임은 그들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를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변화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바뀔 의지가 없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대신 나를 지키는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는지, 내 말이 무게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 무엇보다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 사람은 처음에 참 따뜻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감탄하고 내 말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동하는 듯 보였죠. 덕분에 나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칭찬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차가운 말들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상대를 빠르게 이상화합니다. 그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상대를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 처음이야. 너 정말 특별해. 그 말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흔들고 어느새 나도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통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조금씩 상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이유는 단순해요.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은 실망했다는 눈빛, 차가운 말투, 무관심한 태도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받았던 칭찬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때처럼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 하고, 더 맞춰주고,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잃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칭찬과 무시를 교묘하게 반복하면서 상대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들이 주는 인정에 기대게 되면 내 감정의 주도권은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웃게 만들고 내일은 울게 만들고 결국 나는 그들 기분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들의 칭찬은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장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칭찬이 나를 키우는 건지 아니면 조이는 건지, 내가 웃고 있는 이유가 정말 기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를요. 진짜 인정은 조건 없이 다가오는 것이고 진짜 관계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칭찬은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것은 날카로운 조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날도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설명했고, 그는 반박했고, 나는 다시 해명했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엔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이해할 거라 믿었죠. 그래서 더 많이 말하고, 더 자주 이야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어느새 논쟁이 되었고, 논쟁은 점점 전쟁처럼 변해갔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는 종종 논쟁으로 흐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며 설령 틀렸다는 것을 알더라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옳은 말이 아니라 지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반박하려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죠. 그들은 지는 걸 모욕처럼 여기고 상대방이 옳다는 걸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말싸움을 이어가며 그 안에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논쟁을 계속하려 할 때 생깁니다. 이번엔 제대로 설명해보자. 이번엔 이해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말을 이어가지만 돌아오는 건 반복된 논리의 왜곡과 감정적 공격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말을 쏟아내게 되죠. 하지만 그 말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설명을 듣기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틈에서 공격할 포인트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무너지고 감정은 고갈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나는 또 혼자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논쟁은 설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배를 위한 도구라는 거요.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과는 싸울수록 내가 소모될 뿐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내가 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러선다고 해서 내가 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기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죠. 그 선언은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다고 넘겼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그의 말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고, 내가 느낀 감정조차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 안 했잖아. 넌 늘 그런 식으로 과장하더라. 그건 내 생각이지 사실은 아니야.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과하게 반응한 걸까?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감정을 점점 무너뜨리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방식을 아주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말의 흐름을 바꾸고 사실을 지우고 감정을 부정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현실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들의 말에 의존하게 되죠. 나는 이제 나의 기억보다 그들의 해석을 더 믿게 되고 나의 감정보다 그들의 판단을 우선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의 감정이 틀렸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내 모든 선택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오해한 거니까 괜찮아. 내가 예민해서 생긴 일이야.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습관이 생기면 나의 자존감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크고 거창한 말로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부정, 아주 작은 왜곡으로 스며들고 그게 반복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내 기억과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할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흔들 때 우리는 조용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안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그 선 너머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늘 교묘합니다. 말의 끝에 덫을 숨기고
행동의 틈에 함정을 놓쳐. 처음엔 그저 사소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대화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고 내가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나는 널 위해서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처음엔 억울했어요. 그래서 해명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함정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상황을 왜곡하고 맥락을 엇갈리게 만들고 결국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며 상대가 가해자인 듯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방어적으로 변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들은 바로 그 죄책감 위에서 관계를 통제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느끼고 내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그들은 상황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함정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말에 반응하고 어떤 표정에 흔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틈을 노려 들어오죠. 그들은 갈등을 만들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혼란을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그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지적하거나 비난할 때 바로 해명하지 말고 멈추세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혹은 그저 감정을 흔들기 위한 말인지. 감정이 격해질수록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감정을 먼저 자극하죠.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들의 설계는 무너집니다. 함정은 반응이 있어야 작동하니까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무시할 때 우리는 그들의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패죠. 그게 내 뜻이 아니었어.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내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볼게. 그렇게 시작된 말들이 끝날 무렵이면 나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어요. 그 오해를 풀고 싶었고 내 입장을 알아줬으면 했죠. 그래서 더 많은 말을 꺼냈고 더 오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니라 왜곡이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을 기회로 여깁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해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그 설명 속에서 약점을 찾고 논리를 비틀고 감정을 공격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실마리를 쥐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내 진심은 닿지 않고 오히려 더 얽히고 맙니다. 문제는 내가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풀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비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는지 어느새 나는 말로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설명은 방어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관계라면 이미 그 안에서 존중은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존중은 말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나를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말이면 충분하고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도한 설명은 때로 나를 묶는 끈이 됩니다. 그 끈을 풀기 위해서는 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설명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입니다.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 너머의 나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누군가의 어두운 관계 안에 조용한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더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를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이기려는 순간 더 깊이 빠져드는 덫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으며 끝없는 설명이나 사과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선택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과 가치를 그들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